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되게 애매하게 끊었네요. 예, 의의에서 끊었습니다. 아까. 예. 그래서 페이지 143페이지로 가시면 아까 중소기업은 그 네거티브 방식으로 모든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지만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은 열거된 업종에 한정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 143페이지 그 표 하단에 보시면 통신판매업 들어왔고요. 2018년 중반 개정세법에서 새롭게 추가된 겁니다.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애플, 아이폰 수리하는 거 말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용 및 미용업, 예, 우리 그분들도 이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144페이지 보시면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기업 창업감면, 중기감면, 고용 창출에 대해서 업종 언제서부터 들어왔는지, 예, 2013년도서부터 제가 이거를 2011년부터 기재했네요. 그래서 이게 언제서부터 감면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이제 그걸 이제 표로 정리했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한국 표준산업 분류번호 숫자대로 그 분류 체계대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이제 가셔서 세무 조정을 하셨을 때 2017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업종으로 늘어났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럼 중소기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나 중기특별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업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왜냐하면 되도록이면 전년도에 했던 대로 하기 때문에, 예, 그걸 깜빡 잊고 못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본인의 업종이 새롭게 2017년에 포함됐는지 알고 싶으시면 이 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만약에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에 이제 뭐 아까 만약에 뭐죠? 시행사 같은 경우에 부동산업이죠. 부동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없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76페이지 147페이지 보시면 임대업만 있고 이렇게 시행사 같은 건 없기 때문에 이 표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2017년서부터 중소기업에 포함됐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혹시나 뭐 경정 청구를 본인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 업체들이 2017년에 추가된 업종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 예, 요 표를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업종 페이지 149페이지 1-2 업종 분류 검토인데요. 우리가 거기서는 저희가 중요한 업종만,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항상 그 양가로 1번 제조업인데요. 그 제가 그 업종별로 이제 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한국 표준산업 분류 번호 순서대로, 예, 그러니까 그 번호 순서는 아셔야겠죠. 예, 찾아보시면 아시니까, 예, 그 번호 순서대로 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나 중기특별감면 다 업종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의제제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제제조업이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패밀리스 기업들 아시죠? 공장 없이. 예, 우리 애플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장 없이. 물론 애플은 외국 기업이지만 제가 아는 업체도 키즈폰 만드는 회사인데요. 예, 그 공장 없거든요. 공장 없이도, 예, 거기도 제조업으로 인정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기획하고 자기 명의로 제조하고 자기 책임하에 판매합니다. 그리고 수탁업체는 국내에 소재하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게 해외에 소재한다. 그러면은 그 중간쯤 보시면 페이지 15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도매업으로 분류합니다. 예, 제조업이 아니면 도매업. 그럼 어떻게 되느냐? 중기특별감면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예, 물론 뭐 중소기업 기준은 뭐 제조업도 대충 1,000억 위아래 바운더리 안에 내에 있고 도매업 같은 경우에도 1,000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저희가 그 도매업으로 분류돼 버리면 중기특별감면이나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못 받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해외에 특히 저희가 이제 해외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분류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페이지 154. 예.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시행사,
시행사 같은 경우에 시행사하고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에 이제 건설업에는 이제 종합 건설업이 있고 이제 전문 공사업이 있다는 거 예, 아시죠? 예. 그런데 그 건설업하고 우리가 시행사가 하는 그런 시행 활동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직접 건설 그 밑에서 페이지 154 밑에서 5번째 줄 보시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 공사에 대해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 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서 전체 공사를 관리한다면 건설 활동으로 본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시행사가 원도급자가 아닌 그 하도급자에게 전체 공사의 대금의 50%를 지급하면 자기도 직접 건설을 수행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 건설 활동을 수행하는 게 아니냐.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 본인이 감독하는 건 아니거든요. 시행사가 그런 경우에.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그 페이지 155페이지 나 사실 판단 기준에 보더라도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공급업으로 봐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봅니다. 우리가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똑같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하고 중기 특별 감면을 적용돼 받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쭉 넘기셔서 페이지 159요. 양가로 9번은 음식점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커피숍을 각 종래 그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본 해석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잘못된 건가 하면 저희가 그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 할 때는 커피숍을 그 비알콜 음료점업으로 봐서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면 안 되고 조특법은 한국 표준산업 분류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안 됩니다.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 할 때 그걸 보시면 안 되고 예, 한국 표준산업 분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커피 전문점업은 음식점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국 표준산업 분류상. 그래서 그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예, 페이지 165 예, 의료기관 예, 그게 2017년 개정된 거죠. 우리가 원래 비영리 그 법인 예, 의료법인만 받을 수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도 되도록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되도록 이제 허용한 거죠. 2017년에. 그런데 그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박스 밑에 보시면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로서 요양급여 비용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즉,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이 80%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 굉장히 맞추기 어려운 조건이죠. 1억 원 이하인데다가 요양급여 비용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일반 뭐 성형외과나 피부과는 예,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골프장 운영업 페이지 167페이지요. 지금 골프장업 같은 경우에는 종래에는 그 전문 휴양시설 그 주요 이슈와 쟁점 보시면 페이지 167 그 전문 그 예규 보시면 전문 휴양업의 시설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저희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도 동일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2017년에서부터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문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골프장도 이게 퍼블릭이든 대중 회원제든 관계없이 예, 전문 휴양업 시설이 뭔가 하면은 그게 제가 안 적어놨네요. 전문 휴양업 시설이 뭐 박물관 뭐 그런 거거든요. 예, 뭐 그런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골프장이 됐었던 건데, 근데 이제는 그런 휴양 시설을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계없이 2017년서부터 무조건 예, 중소기업에 해당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라카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거기 보시면 지방세는 아예 명문으로 안 된다고 이제 돼 있습니다. 지방세법상은. 지방세법상 골프장은 그 중소기업이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페이지 168페이지요. 창업에 해당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일반 창업 중소기업은 창업에 해당해야 되는데 그 양가로 1번 밑에 두 번째 보시면 중기창업법에 따르면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좀 모호하죠, 개념이. 페이지 169 보시면 그 양가로 2번에 밑에서 양가로 2번 아래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의 창출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조금 명확해지나요? 약간 창업이라는 거는 어쨌든 신규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설립 등기가 있으면 신규 사업이죠. 새롭게 창업하는 거죠. 근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사업장 설치하고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개폐업도 상대적으로 용이하고요. 그래서 신규 창업이냐 승계 창업이냐를 구분하는 게 개인의 경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표를 쭉 승계 창업과 원시 창업의 구분이라고 쭉 써놨는데요. 그게 이제 그 페이지 170페이지서부터 페이지 177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을 제가 표로서 정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보시면 읽다 보면은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게 워낙이 그 사실 판단에 대한 거기 때문에 사실 판단이란 건 뭡니까? 세무서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세무조사 나와서 세무서가 판단하겠다는 게 사실 판단이기 때문에 좀 그걸 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거를 했을 때 한번 해당하는지 이 표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좀 더 상세한 내용은 개별 그 내용으로 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특별히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이게 좀 내용도 많고 그리고 좀 애매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진 않는데요. 저희가 요번에 개정된 내용만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173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원래 합병이라든지 분할, 현물 출자, 사업 양수도 이런 건 다 승계 취득이죠. 그죠? 합병. 그 인격이 승계되는 거잖아요. 합병, 분할, 사업 양도 이런 건 그대로 승계 취득하는 건데 그렇지만 분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양가로 2-3 분사의 예외 보시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서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원시창업으로 보는데 그 요건이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즉 계약서만 쓰면 된다는 얘기죠. 어렵지 않고요. 두 번째는 임직원이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의 것. 그러니까 분사에서 나오는 그 임직원이 최대 출자자여야지 기존에 있던 법인의 그 최대 주주 오너가 최다 출자자가 그 분사한 기업의 최다 출자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 까다롭겠죠. 보통 분사할 때 물론 마음 좀 좋으신 분들은 뭐 임직원에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분사를 허용했을 때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분사를 그렇게 성공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기업 매출액도 아까 규모 기준도 떨어뜨려서 중소기업에 계속 해당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새롭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석이조죠. 기존에 있던 기업도 계속적으로 중소기업에 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새로 분사된 기업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분사를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세무상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감면 대상 지역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178페이지고요. 창업 중소기업은 창업 벤처 중소기업하고는 달리 그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그 지역 요건 뭐 다들 아실 테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 들어온 게 이제 페이지 179 청년 창업 중소기업인데요. 그 개인 사업자로 창업했을 때는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요. 법인 창업할 때는 연령 요건은 동일하지만 지배주주 등으로서 최대 주주여야 되는데요. 이게 2018년에 이제 중반 개정세법을 할 때 종래 29사에서 34세로 상한이 올라갔거든요. 예, 요거 말고도 두 가지 특례가 더 34세로 올라갔습니다. 그거는 이따 해당 조항에서 설명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신성장 서비스 창업 중소기업은 이제 페이지 180페이지고요. 이제 2018년에 들어온 개념인데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에서 창업 벤처 중소기업 및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성장 서비스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1-7 페이지 181페이지요. 그래서 그 최초로 소득이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제외하고 창업 중소기업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년도와 그다음 4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속하는 과세년도 수익 금액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으로 봐서 또 감면율 특례를 제공을 하죠. 따라서 이때는 4,800만 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각 연도별로 판정하셔서 한 번 됐다 그래서 쭉 되는 건 아니고 각 연도별로 4,800만 원 이하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그 일반 창업 중소기업을 봤고요. 이제는 두 번째로 창업 보육센터 사업자는 넘어가고 세 번째로 이제 창업 벤처 중소기업을 보시겠습니다. 그 창업 벤처 중소기업이 되려면 벤처기업의 범위, 그다음에 벤처기업 확인 요건, 감면 업종 요건, 창업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되는데요. 우리가 감면 업종 요건하고 창업 요건은 아까 보셨죠. 그래서 그 나머지 벤처기업 범위와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창업 벤처 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 억제 그 지역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도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처기업의 범위를 보겠는데요. 그 양가로 1번 위에 보시면 그 조특법에서 이제 벤처기업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는 이 창업 벤처 중소기업 말하는 거 아니고요. 벤처기업법상의 벤처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 약간 조금 다른데요. 예, 연구개발비 요건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양가로 1번 벤처기업법상의 벤처기업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되고 그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해서 이제 벤처기업 그 확인을 받아야죠. 그거 말고 이제 예비 벤처기업이라고 한 가지 유형이 더 있긴 있는데 그거는 기업한테 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주로 이제 뭐 교수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그 벤처 하기 전에 미리 이제 예비 벤처기업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런 제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양거로 2번 보시면 창업 벤처 중소기업 이거는 아까 그 벤처기업법하고는 차이가 나는데요. 그 뭐가 차이가 나는가 하면 연구개발비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게 이제 당해년도 수익 금액의 5%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는 거죠. 예. 반면에 그 벤처기업법상의 벤처기업은 연구개발기업의 요건이 그 표에 나와 있죠. 5천만 원 이상이고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이고 뭐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여기서는 좀 더 완화되게 수익 금액의 5% 이상이기만 하면 예, 창업 벤처 중소기업으로 봐주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84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줄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된다. 굉장히 어렵겠죠. 예. 3년 만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또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예. 그래서 창업 벤처 중소기업, 창업 벤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벤처투자기관은 이제 한국벤처캐피탈협회고요. 그다음에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은 기술보증기금 등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86페이지 보시면 감면소득. 제가 그 효과를 쓸 때는요. 그 세액 감면에 첫 번째 이제 감면소득을 쓰고 두 번째로 감면세액을 쓰고 세 번째로 그 감면 기간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그 본인이 이제 보는 부분이 감면 소득인지 아니면 세율하고 관련된 감면 세액인지 아니면 기간하고 관련된 감면 기간인지를 판단하시면서 그 해당 부분에 가서 찾아보시면 더 빨리 찾으실 수 있겠죠. 저는 항상 시간을 중시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1-1 원칙 보시면 감면소득은 감면업종으로 열거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즉 벤처기업이 만약에 제조업하고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제조업만 감면소득인 거죠. 예. 그 소득 구분을 하셔서 여기만 제조업만을 감면소득으로 해야 됩니다. 항상 저희가 세무상 문제되는 거는 겸업기업이죠. 예. 그게 어렵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페이지 188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감면율 우리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5년간 50% 감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 페이지 189에 제가 그거를 네 가지 유형별에다가 새로 추가된 세 가지 유형 두 가지 유형 청년 창업 세 가지 유형이죠. 청년 생계형 신성장 그거를 했는데요. 저희가 2018년에 보시면 여기 잠시 칠판 보시면 원래 5년간 50%였죠. 그런데 2018년 들어서 추가 감면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고용에 따라서 50% 추가해 주는 게 생겼죠. 그리고 이 벤처 일반 창업 중소기업은 아까 수도권 내에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벤처 중소기업은 수도권 내에서도 똑같이 50% 감면이 가능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이 일반 창업 중소기업일 때만 해당하는데 이게 수도권 바뀔 때는 100% 5년간 100% 감면하고요. 그리고 수도권 내일 때는 50%.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됐었죠. 일반 창업 중소기업 같으면 안 됐는데 청년 창업 중소기업이라면 15세에서 34세 미만이라면 50%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거 바뀐 거니까 안 되다 된 거니까 꼭 주의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신성장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좀 그리기가 저도 좀 애매한데요. 좀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야 될 텐데 어쨌든 일반 창업 중소기업인데 수도권 내에 존재할 때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때는 안 되고 여기 일반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 아니면 벤처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내이든 바깥이든 상관없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시겠죠? 예. 그 대신 신성장 서비스업일 때 수도권 내의 일반 창업 중소기업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내일 때 일반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감면을 받으려면 청년 창업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성장 서비스업은 그 특이한 점이 뭔가 하면 초기 3년간 75%로 우대한다는 거죠. 그러면 추가 감면은 50% 하면 안 되겠죠. 125%가 되니까 2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년 동안은 50%니까 그때는 추가 감면을 50% 적용해도 되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어렵죠. 예, 이걸 어떻게 다 일일이 외우겠습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이요. 2018년에 개정된 사항인데요. 우리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100%인데 이게 만약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뭐가 있을까요? 최대 주주 등이 이제 해당하지 않게 됐다. 그러면은 남은 감면 기간 동안 50%의 감면을 적용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성장 서비스업 감면 기간 중에 신성장 서비스 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주된 사업이 변경된 경우에는 75%가 아니라 50%를 적용하겠다. 그게 이제 감면율 특례 배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90페이지 가시면 추가 감면 2018년에 이제 요번에 추가된 사항인데요. 그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업종별 최소 고용 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 창업 보육센터 사업자, 창업 벤처 중소기업 등의 감면 기간 중에서 그 해당 과세년도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큰 경우에는 50%를 추가로 감면한다는 거죠. 다만 그 표 밑에 보시면 업종별 최소 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을 직전 과세년도 상시 근로자 수로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본다면 2018년에 8명을 고용하고 2019년에 16명을 고용한 경우에는 100% 증가한 게 아니라 그 최소 고용 인원 10명을 기준으로 6명이 증가하기 때문에 60%로 계산되고 그거의 절반을 저희가 그 감면율로 하기 때문에 30%가 추가 감면이 돼서 기본 감면율 50%에 30%를 더한 80%가 된다. 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계산 규정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93 감면 종류의 특칙 보시겠습니다. 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는 그 사후관리 규정, 즉 감면세액 추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냥 감면 기간을 종료시켜 버립니다. 예, 이거를 추징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페이지 194페이지 보시면 유예를 적용하는 배제 사유 발생. 본세액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 사유. 아까 뭐 있었죠? 자산 5천억 이상 법인의 자회사라든지 아니면 기업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냥 그 연도부터 과세년도부터 감면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195페이지 벤처기업 확인 취소 보시면은 주로 무슨 사기 같은 페이지 196페이지 보시면 이제 부정한 방법을 했을 때 취소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 양가로 2- 페이지 196 양가로 2-2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의 만료. 여기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다만 과세년도 종료일 현재 재확인 받은 경우는 감면한다. 그 확인서 유효기간은 확인일로부터 2년이다. 즉 2년 단위로 저희가 벤처기업 확인서를 갱신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원래는 벤처기업 그 밑에 이제 작은 것인데 원래 과세관청에서는 이게 근데 깜빡하고선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2년 단위다 보니까 회사가.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제 사실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과세관청은 니네가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한 거고요. 조세심판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해주겠다. 왜냐하면 이게 벤처기업 그 취소 사유 같은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당사자의 실수에 의한 건데 그냥 깜빡한 건데 그거를 굳이 배제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해서 그 재결청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니까 2017년 개정세법에서 국세청 뜻에 따라서 이거를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못 받는다. 다만 그 다시 해당 사업년도 말까지 확인서를 받으면 그때는 해주겠다. 그러면 저희가 이 벤처기업 확인서를 어디서 확인할까요? 예?
벤처인이라고 아시죠? 예, 벤처인에 가시면 거기 가면은 이제 그 해당 업체명을 치면 합니다. 지금 혹시 뭐 지금 11월 달이니까요. 여러분 뭐 지금 혹시나 말까지 못 저도 해봤는데요. 제 해당 업체들이 다 벤처기업 다시 확인서 잘 받았는지 예, 저는 체크를 해봤거든요. 예, 그래도 다 열심히들 하셨더라고요. 근데 혹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업체 중에서 뭐 벤처기업인데 한번 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그거를 한번 이렇게 조회해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요. 예, 지금 이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된 사항, 아까 청년 창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에는 100%니까 만약에 요건을 최대 주주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50%고 얘는 50%였으니까 그거에 대한 벌칙으로 이제 못 받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50%그 수도권 내였으면 이제는 수도권 내에서 최대 주주 요건을 위배하면 감면을 받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분사 요건 위배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후발적 감면 지역 요건의 위배인데요. 이게 2018년 7월에 새롭게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게 원래 기본 통칙에 있던 사항인데요. 만약에 이 수도권에서 그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에서 그 창업을 해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다시 사업을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으로 했다면, 이전했다면 이제 더 이상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타당성이 있죠. 예. 우리가 수도권 집중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울산에 있는 기업이 수도권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도 전체 소득을 다 감면을 배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종래 기본 통칙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인데 2018년에 이제 명문화 시행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조건 울산에 있는 기업이 서울에다가 지점을 설치했다. 그럼 무조건 전체 소득이 다 배제되는 겁니다. 다만 그 이제 나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이요. 그 잔존 감면 기간 중에 다시 과밀 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든지 설치한 지점을 폐지한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 주요 이슈와 쟁점 198페이지도 제가 이 개정 시행령이 나오기 전에 쓴 건데요. 이렇게 하면 사실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울산에 있는데 울산에 있는 소득은 최소한 감면해 주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 이제 사실 지금 시행령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입법론으로서만 유효한 거겠죠. 예. 이제는 더 이상 무조건 울산에 있는 법인이 서울에 지점을 설치하면 이제는 감면 기간 종료가 돼버리는 거니까. 예. 페이지 204페이지요. 그 중복 지원 배제에 보시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밑에서 네 번째 줄이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중 고용 인센티브. 아까 추가 50% 해주는 거 있죠. 2018년에 들어온 거. 그걸 받았다면 29조의 7 고용증대세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증대세제도 마찬가지로 추가 고용에 대해서 주는 인센티브고 그 다음에 이 추가 감면율 고용 인센티브도 똑같이 추가 고용에 대해서 주는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둘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3번 최저한세 보시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이지만 아까 요 추가 50% 요거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제4절 206페이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거기 위에서 1의 밑에 5줄 한 번만 읽어봐 주시죠. 예. 페이지 208페이지 보겠습니다. 1주체 보시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예. 뭐 수도권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일 때는 지식 기반 사업일 때만 그러니까 소기업만이 세액 감면 대상이고 중기업일 때는 지식 기반 사업만 세액 감면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예, 수도권에서는 중기업은 안 되고요. 제가 아는 업체는 출판업체인데요. 그 출판업체 같은 경우에는 되죠.
지식기반 사업이니까. 예.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만 중기업이 되고 수도권 내에서는 소기업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럼 그 페이지 209 소기업 규모 기준은 중기령 별표 3을 준용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211페이지 보시면 유예기간. 예, 아까 중소기업일 때는 유예기간이 허용되는데 소기업일 때는 유예기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초과해버리면 바로 예, 소기업 그 적용받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3-2 경과규정 보시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2017년에 우리가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인해서 동경과규정이 적용되고 그다음에 2016년에 종래에는 그 상시 종업원 수 기준하고 매출액 기준을 병행했지만 2016년 개정세법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피터팬 증후군 예, 종업원 수를 줄여가면서 소기업 기준으로 소기업으로 남으려 하는 그런 행위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했죠. 그러면서 그 부칙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해서요. 2016년 1월 1일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이 개정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년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예, 저희가 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뭐 중소기업이기만 하면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 가능성이 높죠. 예, 제가 거기다가 2016, 17, 18, 19 무려 4년간이나 경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칙이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지금 212페이지 보시면 이게 조금 요즘 들어서 여러 가지 이 문의사항이 많이 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제 적용 대상 기업이 그 표를 보시겠습니다. 2015년에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이 그 2016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중소기업이 규모 기준의 초과로 그 벗어난 경우에만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처럼 이 경과 규정도 2015년에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이 그 규모 기준의 변경에 따라서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그 경과 규정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2015년에 소기업에 해당해야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보시면 2016년 1월 1일 당시라고 했죠. 근데 2016년 1월 1일 당시에는 매출액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세심판원에서는 2015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4-2 판정시기 보시면 소기업 기준에 따라서 2016년 개정 이전의 소기업 기준에 따라서 매년 판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16년에 한 번 그 소기업으로 판정했다고 해서 계속 가는 거 아닙니다. 유예기간처럼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매년 판정. 매년 종전 기준에 따라서 매년 판정을 해서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면업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기업이어야 되고요. 열거된 업종에 한정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215페이지 보시면 지식기반 산업. 예, 거기 보시면 뭐 광고업이라든지 방송업, 인쇄 출판업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 216페이지 보시면 감면 지역은 사업장 단위 감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즉 우리가 본점이 수도권에 있다면 그 지점이 울산에 있더라도 다 수도권에 있는 걸로 적용하고요. 반면에 울산에 지점이 있고 서울에 본점이 있다면 울산 지점만 이제 그 해당 지역에 따라서 사업장에 따라서 감면을 적용 울산에 있는 그 사업장 소득만 감면 대상 소득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업장 단위 감면 방식이고 기업 단위 감면 방식은 그 기업 소득 전체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218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이제 표로 그림으로 그거를 또 표시해 놨고요. 그래서 실제 해당하실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페이지 219 보시면 2-3 감면 한도
1억 원 감면 한도가 들어왔습니다. 중기 특별 감면. 예. 제가 했던 업체도 이번 중간 연합에 1억 원 감면 한도에 걸렸는데요. 이제는 그 1억 원 감면 한도에 걸리니까 소득 구분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예, 중기도 뭐 대충 해도 예, 어차피 감면 한도 1억 원 걸리기 때문에 예, 그게 뭐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1억 원 한도로 하고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500만 원씩 또 한도를 또 추가로 그 1억 원에서 빼줘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더존이 알아서 잘 바꾸겠지만 예, 그래도 혹시나 제가 했을 때는 안 됐었거든요. 이번 중간연합 할 때는 알아서 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서 그 한도를 적용해서 했는데 뭐 연말에는 하겠죠. 예, 그거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페이지 220페이지 보시면 그 2018년 개정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이 감면 규정과 세액공제의 중복지원 배제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나갔던 업체 중에 한 군데는 이걸 받았더라고요. 2017년에. 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하고 중기특별 감면은 공제가 안 되는데 도전해서 안 되게 만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걸 받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세무서에서 신고 안내 왔겠죠. 수정신고 안내. 예, 그래서 수정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슬픈 사연이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2018년 개정세법에서는 이제는 중복 적용을 허용했다. 아마도 감면한도 1억 원을 신설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양쪽을 다 해줘도 상관없다라고 판단했나 보죠. 예.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예. 그거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하고는 이제는 중복 적용이 허용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은 이제 거기까지 하고요. 예, 이제 연구인력 개발비. 어쨌든 페이지 242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중간 목차가 있죠. 연구인력 개발비의 범위,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가 있는데 저희가 그 다음에 인력개발비 있죠. 거기 보시면 페이지 244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연구인력 개발 이거에 대한 내용이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책에는 잘 없는데요. 그 보시면 연구 개발 활동은 크게 과학기술 분야하고 서비스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 연구 개발이고요. 서비스 분야라는 거는 지식 기반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에 더한 개념으로서 문화 창작 개발하고 신성장 동력 원천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 원천 기술은 저희가 그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물론 그게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저희가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신기술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어려운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걸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저희가 서비스 기술 개발이나 문화 창작 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모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 잠시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246페이지요. 예, 서비스 연구개발입니다. 서비스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특법에는 그 서비스 연구개발이 뭐다라는 정의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그 기초연구법에서 그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페이지 247페이지 보시면 그 표에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중반에 운수, 창고, 방송업, 금융보험업도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제 금융보험업도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해서 예, 이제 연구인력 개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뭐 금융공학 뭐 이런 거 하면은 받을 수 있겠죠. 예, 그쪽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40페이지 보시면 문화 창작 분야의 연구 개발, 창작 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창작 개발 정의를 보시면 뭐 잠깐만 읽어보면 그 3-1 밑에 새로운 문화 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 방안들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활동으로서
뭐 기획 개발, 시범 제작 및 시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되기까지 전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연구 개발 활동을 말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분야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영화, 음악, 출판 등이 있죠. 혹시 이런 업체에서 연구 개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그 애니메이션 업체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서 이거를 한번 적용해 보고 싶었는데 보면 이 그 기획을 하시는 분이 보통 다 그 제작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스텝으로 참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학 분야 같은 경우에 IT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연구소 따로 있고 실제 제조하는 공장 따로 있고 따로 있지만 이런 그 애니메이션 업체 가보니까 그게 분리되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제작 뭐 기획하시는 분이 스텝으로 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때 하려다가 안 했는데요. 예. 너무 위험해서. 예. 근데 어쨌든 뭐 거기서 이제 뭐 만들긴 만들었어요. 연구소를. 예. 연구소를 만드시긴 만드셨는데 그게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쪽 제작하는 분하고 기획하는 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잘 판단하셔서 예, 현실은 그렇게 이 창작부설 연구소가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적격 연구개발 활동의 제외, 페이지 249페이지. 뭐 일반적인 관리 활동 같은 건 제외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활동도 제외됩니다. 그 페이지 250페이지 보시면 그 수탁 연구 활동의 제외만을 좀 상세하게 설명했는데요. 우리가 수탁받아서 연구하게 되면 그 위험, 우리가 뭐죠? 기업회계 기준에서 위험과 보상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랑 똑같이 여기서도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그거를 수탁기업이 부담하느냐, 아니면 위탁기업이 부담하느냐. 그래서 수탁 연구 활동은 예, 그 위험이 그 위탁기업에 있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페이지 251페이지 보시면 그 납품 의뢰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납품 의뢰하면서 기술 개발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럴 때 만약에 그 양가로 2번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납품하는 업체가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납품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체 기술에 의한 상품화 개발 및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 연구 관련 전담 비용은 자체 기술 개발 비용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반드시 누가 그 납품 의뢰를 했다 그래서 그 연구 개발에 대한 위험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누구의 공제 대상 비용이냐가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쉽지 않은 개념이겠죠. 예. 사실 판단을 하고 계약서를 보고 예, 그렇게 해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그 밑에 주요 이슈와 쟁점도 예, 그런 차원이다. 이게 시제품 개발 그 페이지 252페이지 보시면 그 저자주 밑에서 거기서 이제 밑으로 여섯 번째 줄 가서 보시면 시제품 개발 비용을 별도 그 계약으로 보상하는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완성품 납품 계약에서 그 개발 비용을 포함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달리 볼 필요가 없어서 시제품 개발 비용을 보상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도록 예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구개발비 보실 텐데요. 페이지 253 여기 시행령에 쭉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 연구개발비는 첫 번째가 자체 연구개발비. 자체 연구개발비에는 인건비, 재료비, 그 다음에 임차료 등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탁 공동 연구개발비가 있죠. 세 번째로 기타 연구개발비가 있죠. 그런데 R&D를
그 정부 출연금으로부터 받은 R&D는 차감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255페이지 1-1 인건비를 보시면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진흥 등을 위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즉 연구소나 전담부서에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직원이 해야 되고요. 연구소나 전담부서, 연구소는 그러니까 첫 번째 요건으로 연구소나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인건비가 그 직원의, 그 연구소나 전담부서의 직원이어야 되고, 세 번째가 그 직원의 인건비에 해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 요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럼 뭐 기업부설 연구소의 뭐 인적 요건, 물적 요건, 연구개발 요건 이런 거는 다 아시죠? 예, 뭐 그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면 된다는 거. 페이지 256페이지요. 그다음에 페이지 257페이지, 예, 그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신고일 이후에만 발생하는 비용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승인 이전의 비용은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신고를 빨리 하셔야죠. 예. 아무리 뭐 이 인적 요건, 물적 요건, 연구개발 요건을 다 만족시키더라도 연구소 그 신고일 이후, 예, 신고서를 받은 날, 확인서를 받은 날 이후 그 비용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기업부설 창작연구소도 이와 유사한데 아까 그 기업부설 연구소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했다면 이 기업부설 창작연구소는 문화체육부 장관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요건이 까다롭겠죠. 그다음 페이지 258페이지 1-3 연구개발업입니다. 이거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일반 기업에서 만약에 연구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이게, 그러니까 연구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럼 그 대가가 이 연구개발업에 의해서 공제받을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그 전체 매출액에서 50%, 연구개발 영역이 50% 이상이면 연구개발업으로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연구개발업이고, 만약에 이게 50% 미만이면 기업부설 연구소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업체도 지금 이거를 기업부설 연구소를 신청을 했는데 이 50%가 넘었거든요. 지금은 그 아직 사업이 활성화되기 전이라서 그냥 연구개발 용역만 이렇게 타사에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니네는 이 연구개발업으로 신고해야지 기업부설 연구소를 신청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예, 왜냐? 부설이잖아요. 부설. 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주된 영업을 정상적인 영업이 아니라 주된 영업을 하고 그거에 대한 부설로 연구를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50% 미만인 경우에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신청을 하는 거고 50% 이상인 경우에만 연구개발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니네들이 연구개발 용역을 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위험과 책임이 위탁업체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수탁업체는 아까 수탁업체는 못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못 받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회사 측에서는 그럼 우리는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 걸로 봐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그거는 이런 경우에만 자기 연구개발 용역의 포션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이 연구개발업으로 신고한 후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기업부설 연구소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신고한 후에 비용만 되는 거고 연구개발업도 신고한 후에 비용만 되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예. 알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예. 다음 이 페이지 259페이지 보시면 2016년 개정세법에서 이제 연구관리 직원 우리가 한국산업 인력 현황 그거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 그 페이지에 가서 이렇게 연구 인력 현황 쭉 뽑아오면 연구 전담요원, 연구 보조위원,
그 관리 직원 이렇게 쫙 연구 관리 직원 쫙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희가 매년 그 연구 인원이 변동될 때마다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럼 거기 보면 연구 관리 직원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그 연구 관리 직원은 빼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거 기업체한테 그 명단을 받으셔서 예. 그 직원은 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직원이라는 아까 이제 두 번째 요건이죠. 직원.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연구소 전담부서는 받고 이제 전담부서 그다음에 연구개발업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이라는 거는 전담부서 등 소속 직원이어야 되고요. 나로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거 기술 마케팅이라고 아시죠? IT 업체 같은 경우에 이제 기술 영업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다니는 거 있는데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연구 활동을 그 페이지 260페이지 상단 보시면 연구 활동에만 전념해야 되고 일반 사원하고 혼재된 채 매출 활동, 기술 영업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인데요. 예, 2-2 출자 임원의 제외 보시겠습니다. 그 출자 임원의 제외 보시면 이게 이 제도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제도라는 건 결국 그 우수 연구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니까요. 그래서 출자 임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네 회사니까 자네 회사니까 굳이 자네는 공제 받지 않아도 된다. 라는 차원에서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출자 임원, 주주인 임원. 주주인 임원이 주주인 임원으로서 첫 번째 네가 스탁 옵션을 행사해서 10% 이상이 될 것 같은 사람, 스탁 옵션 행사 시 10% 초과된 사람. 두 번째로 지분율이 현재 지분율이 10% 이상인 사람. 세 번째로는 세 번째는 이해 특수관계인, 소득세법상 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이 직원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 해석, 엄격 해석의 이제 끝장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첫 번째 그 주주인 임원이어야 되니까 개인 사업체는 안 됩니다. 개인 사업체 그러니까 개인 사업체 사장님의 아들이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주인 임원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주주인 임원으로서 주주인 임원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특수관계인이 만약에 사장님, 대표이사 만약에 100% 뭐 대표이사 주주의 아들이 있었다. 근데 얘는 지분율이 0%다. 아들이요. 그러면 해당 안 된다는 겁니다. 물리해석 그대로 하면. 왜? 주주인 임원으로서 1 또는 2 또는 3, 셋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그 규정이 미스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주주인 임원이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뭐 10%를 가지고 있는 과장이다. 그럼 안 되는 거죠. 왜?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반대로 이 사람이 0%를 가지고 있는 이사다. 그래도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주주인 임원이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 보시면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해당 법인의 임원이 아닌 총발행 주식의 10%를 소유한 자와 특수관계인 주주인 임원은 그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서 제외한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예. 국세청에서. 근데 틀린 거죠. 아니, 틀렸죠. 왜냐하면 주주인 임원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국세청은 어쨌든 해석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분명히 주주인 임원이 먼저 적용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그 임원이 아닌 경우에는 10% 이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국세청은 굉장히 넓게 이걸 보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요건 전에 먼저 출자 임원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물론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데 10% 넘게 이렇게 소유하신 그 출자 임원이 본인의 처액의 몇 퍼센트, 3% 증여해서 본인이 10% 밑으로 다운시키면 본인 걸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받으시는 걸 봤는데 이해되시죠? 예. 어쨌든 출자 임원으로서 1, 2, 3의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인건비 보시겠습니다. 인건비까지만 하고 쉬어야겠네요. 예. 인건비라 함은 읽어보시면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페이지 261입니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데 다만 개념상 인건비가 뭡니까? 굉장히 넓은 거죠. 인건비라는 게. 인건비.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은 다 인건비죠. 그리고 물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이 물건비죠. 그 물건비가 뭐가 있습니까? 가령 뭐 재산세나 감가상각비 이런 거는 그 물건비죠. 그 물건비나 인건비도 아닌 비용은 뭐 광고 선전비, 뭐 판매 촉진비 이런 거는 양쪽 어디에도 속하지 않겠죠. 그래서 인건비라는 게 원래는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이죠. 근데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인해서 퇴직소득, 퇴충 전입액, 이익처분 성과급 등은 제외하고 복리후생비, 출장비, 여비교통비, 회의비도 제외하고 연차수당만은 인건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게 요즘 들어서 상당히 문제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그 페이지 621페이지 하단 두 번째 줄 보시면 261페이지요. 제가 발음이 샜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 이 통칙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세청도 원칙적으로 굉장히 넓게 해석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언적 의미죠. 실제는 해석은 그렇게 안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특령의 그 262페이지 보시면 퇴직금, 퇴직소득하고 퇴직급여 충당금은 제외합니다. 왜? 후불적 임금이기 때문에. 근데 말은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건비라는 건 굉장히 넓은 개념이거든요. 예. 그런데 후불적 임금이라 해서 안 된다. 이런 거는 뭐 법률에 규정하고 굉장히 다른 그런 해석이고요. 그래서 2012년 개정세법에서 직접 규정해서 명확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4대 연금이 문제죠. 4대 연금 보시면 국민연금, 그러니까 최근 해석을 보면 그 제 책에는 다 나와 있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원래 국세청 예규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세심판원 가서 따졌죠. 그러니까 조세심판원에서 국민연금도 공제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국세청도 다시 돌아서 이제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국세청에서도 해당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은 안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그리고 최근 DC형 퇴직연금보험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되게 왔다 갔다 하죠. 4대 보험이면 다 똑같아야지. 왜 이런 차이를 두는지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시면 그 주요 이슈와 쟁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4대 보험이라는 거는 뭐 인건비에서 상당히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주요 이슈와 쟁점 보시면 그 저자주 바로 위에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항목에 일하는 소득, 그러면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에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비과세 소득으로 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인건비라는 거는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거를 한정시키고 싶다. 그래서 비과세 소득
조항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으로 비과세소득도 어쨌든 근로소득이니까요. 예, 근로소득으로 열거된 거에 한해서만 인건비로 보겠다는 취지에서 이 건강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도 결국은 이게 원래는 이게 국민연금이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 원래는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돼 있다가 이제 과세 제외 소득으로 바뀐 거에 불과하거든요. 왜 바뀌었느냐? 국민연금이라는 게 줄 때는 근로소득이었다가 나중에는 연금소득으로 바뀌는 그 과세 체계가 이상하다. 그래서 아예 그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은 그 과세 제외 소득으로 하자라고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거기서 소득이 바뀐다 그래서 그 소득의 구분이 바뀐다 그래서 이게 왜 R&D 세액공제의 인건비에서 바뀌어야 되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국민연금에 대해서 조세심판에서 허용을 했고, 그럼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여전히 비과세 소득에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부당하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고, 인건비라는 거는 굉장히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 법에서 명문의 규정으로 제외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허용해 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실제 적용하실 때는 판단하셔서 예, 어쨌든 국세청은 저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C형 퇴직연금보험료 페이지 264페이지 보시면 그 중단에 보시면 대법원 판례에서는 DC형 퇴직연금보험료는 그 지출하는 사업연도에 연구원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DC형 퇴직연금보험료를 인건비에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회계법인과 세무법인 등에서 이거를 경정청구가 들어갔죠. 그런데 지금 조세심판원은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 달리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다 제외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뭐 특별히 이유는 그다지 크게 밝히지는 않더라고요. 예, 거기 보면 이 대법원의 논리를 깬다기보다는 그냥 종전의 얘기, 예, 퇴직금이나 퇴직급여 충당금도 안 되기 때문에 DC형 퇴직연금보험료도 안 되는 거다. 뭐 그 정도 선에서 논거를 대면서 예, 안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뭐 또 법원에 가봐야겠죠. 예, 그럼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10분 쉴까요? 예, 10분 쉬고 그다음에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